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동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체계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를 전하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흑인이 트럼프로 쏠리기 시작하자 해리스는 흑인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며 고령 리스크에 불을 지핀 해리스 부통령. 이번엔 트럼프 참모들마저 트럼프의 공개 활동을 꺼릴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불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급진 좌파야말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해리스는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남부 선벨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주말 동안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You have to realize it is literally possible that the whole election could be decided here. That's right. It is possi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막판 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경합주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표심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The wage gap in 2019 was actually shrinking under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his energy policies, and his regulatory policies. So that's the agenda that black men are looking at. 해리스도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광고 계획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트럼프의 흑인 표심 잡기에 대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 차이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연구해온 미국 교수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수상자 3위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언급하며 11월 대선을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MIT 아제몰루와 존슨, 시카고 대학의 로빈슨 교수가 주인공으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온 성과를 인정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educing the hug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countries is one of our time's greatest challenges. Groundbreaking research, we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ot causes of why countries fail or succeed. 튀르키예 출신 아제모울루 교수는 이미 지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을 수상하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며 포용적 경제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을 이끈다고 역설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수상자 존슨 교수 역시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민주주의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들 학자들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뒤 다가오는 미 대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도전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upport for democracy is at an all-time low, especially in the U.S., but also in Greece, in the UK, in France. And I think that is a symbol of how people are disappointed with democracy. And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have historically, in other situations, really undermined democracy, and that means undermining the economic basis of shared prosperity. So we'll see what happens in November. 로빈슨 교수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적 규칙을 거부했다며 이번 대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0.47% 상승한 43,065.22로 마감을 하며 사상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7% 상승한 5,859.8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7% 상승한 18,502.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재판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은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에 대해 9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이 치과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후 2시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촌 형제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시간 아도 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른바 김여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한 대표의 용산 인적쇄신 발언에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엔 주요 이슈에 여당 대표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릴지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대한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인사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며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발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감에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한이는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내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피해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에 가득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여전히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아마 조만간 바로 피해자 조사를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의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출입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로 부른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한 달 동안의 집값 변화 추이를 오늘 내놓습니다. 지난 8월 1.27%가 올라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값이 한 달 사이 어떻게 변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9월 동행축제의 성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접 매출 등 9월 동행축제 전체 매출액이 전달 대비 얼마나 커졌을지 함께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가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고 잘 섞이는 쌀가루를 오늘 선보일 예정입니다. 쌀가루를 익혀서 초음파 처리를 한다는 건데 음료와 양념 등 액상 제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2030년부터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ignition. And liftoff.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발사대를 출발해 목성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 후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늘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 항해를 위해 태양광 패널 크기만 30m가 넘는 등 나사의 역대 행성 탐사선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Another challenge is having a solar-powered mission at Jupiter. We had to build these giant solar panels to capture the small amount of sunlight at Jupiter to power the spacecraft. 유로파 클리퍼의 핵심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Given everything that we've really learned about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Clipper is going to tell us if Europa has all of these ingredients for life.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인
유기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의 레바드네 마을을 다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드네는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집중하는 도네츠크주에서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2022년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가 지난해 6월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7개 마을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노린 흑해 항구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콘서트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모병관들에게 끌려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2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실내 경기장 앞에서 남성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모병관들이 인기 록밴드의 공연을 보러 온 남성을 끌고 가 강제로 입대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모병 데스크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콘서트장 인근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모병관들이 급습해 현장에 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를 보인 남성들을 즉석에서 입대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병관들이 남성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남성이 많았지만 지금은 입대자가 줄고 병역 비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재수까지도 징병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은 허가 없이 출국이 금지돼 있지만 징집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목숨을 걸고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부 급습이라도 하듯 강제 징집에 나선 건 전장 병력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헤즈볼라의 이란산 드론 공격에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이스라엘이 레바논 북부에 대해 첫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를 버린 시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급히 몸을 숨깁니다. 헤즈볼라가 쏜 발사체가 연일 날아들면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어 헤즈볼라 드론에 구멍이 뚫리면서 공습 경보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하이파 남부 군기지 식당에 헤즈볼라의 무인기가 떨어지면서 군인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거리 120km가 넘는 이란산 자폭 무인기 미르사드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자비 없는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אנחנו משלמים מחירים כואבים, אבל יש לנו הישגים אדירים, ואנחנו נמשיך להשיג אותם. ואני רוצה להבהיר,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ללא רחם, בכל חלקי לבנון, גם בביירות.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대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북부 아이투 마을을 처음으로 폭격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이주민 임대 아파트 건물이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유엔에 이어 EU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any European members are participating in this mission. Their work is very important. It's completely unacceptable attacking United Nations troops. 하마스와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선 55만 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에 예정됐던 난민 캠프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숨지며 백신 접종이 취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차 접종을 마쳐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일시적 교전 중단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시장의 자극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B컷을 해서 자영업자 내수 경기를 좀 더 도와주고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는데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 보셨듯이 어제 이제 기재위 국감이 열려서 이창용 총재가 이 자리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두고서 좀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좀 먼저 내렸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금리 0.25 내렸는데 이게 또 가계부채 같은 거 불안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집값 안정에 또 약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창용 총재의 대답은 사실 이제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잖아요. 첫째로는 물가 안정에 대응하느라고 그렇게 올렸었고, 최근 들어서 그럼 금리 계속 내수 안 좋으니까 내려라라고 했는데 못 내린 거는 7월까지는 환율, 8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내린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1년 정도 후에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가계대출 과정에서도 좀 홈선을 빚은 것 같은데 널뛰는 집값 대신에 정작 뭐 실수요자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금리 정책만 갖고 가계의 어떤 부채나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공급 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금융 정책에서 뭐 정책 상품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이런 거에 관련이 있고, 최근에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책 상품이 좀 많이 풀렸고, 올해 갑자기 7월부터 하려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개월 미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올 상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우리 경제에 조금 하방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 얘를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 아무래도 대책을 하다가 갑자기 대책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다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는 방향으로 대책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정책 보조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정책이라는 게 금감원도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손발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이 오를 때는 우선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해열제를 넣어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열을 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열이 나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 그리고 뭐 국토부에서 하는 이런 공급 정책 다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거의 관점에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 보시면 교육 보고서 등등등 해가 일자리 보고서 등등등 해서 뭔가 우리나라의 조금 더 중장기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교육을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교육 수요가 높아서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밀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것이 물가가 낮아지고 내수가 안 좋을 때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올라가니까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폭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금리라는 하나의 돌로 잡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금리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게 교육이었는데 지금 지역 비례 선발제를 두고도 어제 국감에서 설전이 오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새 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제 이제 국감장에 떴어요. 그래서 이거 지역 비례 선발제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으면 사실은 모집 단위 중에 못 뽑는 모집 단위들도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고려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역균형 선발제 같은 거 하고 있다. 연세대는 역시 시기상조라서 조금 검토한 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창희 총재 얘기는 이게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못 뽑는 단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광역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광역으로 뽑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3 중에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과 가고 싶은 과가 아주 확실한 학생들은 또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대학을 와서 생각이 바뀌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교육 공급자에게 맞추지 말고 조금 수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대에서 한 얘기에 대한 반박은 사실은 20% 정도만 지금 지역 균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에서 한 80%가 되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조금 교육에 대한 얘기들은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회를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건지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가 어쨌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번 뭐 인하해서 이게 어떤 고용 촉진을 한다거나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관측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조금 더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속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저는 당분간은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내수만 보면 지금 금리 0.25 내려서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빨리 내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자니 이게 집값을 지금 자극할 부분 결국 그런데 지금 뭐 저희도 이 시간에 이전 주나 그전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급 부족 이슈가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이런 어떤 실수요자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금리 정책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책적인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금리, 집값, 부동산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집 15채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경남 지역에서 21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있었고 9세 이하로 밝혀졌고요. 뭐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22채 부동산 소유한 미성년자도 있고 최근에 6년으로 한정을 해보면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연평균 540가구 정도 되고요. 매수 금액은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샀을까가 첫 번째 방법. 아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살짜리가 돈 벌어서 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인데 뭐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나는 것들은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입니다. 이게 가구별 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구에 두 분이 집을 예를 들어서 2채를 갖고 계셔도 한 분 한 채 한 채 갖고 계셔도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과세로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두 채, 두세 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절세에 어떤 의도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뭐 10채가 넘어가거나 20채 가까이 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절세보다는 그쪽부터는 이제 뭐 투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모의 찬스를 이용한 자산의 대물림이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양극화라든지 좀 이것을 보는 이제 다른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기 마련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자기 자산을 갖고 이것을 이제 물려주는 것 자체는 이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편법 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고요. 예. 재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시간만 흐르고 있고 사실 바뀌는 것은 많이 없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이런 뭐 씁쓸한 조사 결과에 반해서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조사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20, 30대 결혼 출산 의향이 확 높아졌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뭐랑 비교했냐면 올해 3월에 했던 한 지금으로부터 5, 6개월 전에 네. 했던 설문조사랑 비교를 했더니 네. 결혼을 하겠다, 결혼 의향에 대한 응답률도 훨씬 증가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응답률도 훨씬 증가해서 그 굉장히 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조금 늘고 있다라는 반가운 네.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특히 저출생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젊은 층에서 이렇게 나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는 건 뭐 어쨌든 당연히 희망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지가 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요소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불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주거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비 불안인 것 같습니다. 고용 불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점점 뭐랄까 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입사하는 뭐 두 분은 언제 입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입사하는 연령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용 불안을 어떻게 대응해 줄지. 그다음에 주거 불안은 지금 계속 저희가 주거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고 양육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비용 부담,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고요.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요즘은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다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은 아이를 자기 경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또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좀 관대한 사회적 시선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좀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좀 자유롭고 신나게 키우는 편인데 아이가 네. 둘인데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를 일종의 미국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키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걱정이 있으세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그 경쟁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예. 지금은 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희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이들의 경쟁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의 연장 혹은 배경 결국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제 원초적인 어떤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살림살이를 좀 가정 내에 보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월 평균 식품비가 5년 사이에 좀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리고 작년이랑 1년 사이에 비교를 해도요. 작년에 한 가구당, 이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예. 가구당 한 작년에 83만 원 정도였는데 평균이 예. 월 평균. 근데 올해는 이게 87만 원.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는 한 9% 그리고 1년 전 대비 한 4.5%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에 비교해서 가구당 평균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라고 보니까 가처분 소득, 이거 세금 빼고 나머지 다 소득을 보면 한 1%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한 1.2% 정도 느는데 네. 먹거리에 대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한 4.5% 늘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우리 소득 중에서 먹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더 사실은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통계 중에 하나는 이게 소득 분위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소득 분위일수록 이렇게 음식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서 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담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드시는 것과 1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드시는 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담이 결국은 누구에게 더 집중될 것이냐? 아무래도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에게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한국은행 얘기 잠깐 했지만 이재명 총재도 어제 국감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물가 상승률 자체는 1.6%까지 내려왔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이 누중된 부분, 그래서 눈덩이처럼 쌓인 부분은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높은 물가도 물가지만 외식비도 비싸잖아요. 외식 한번 하는 게 참 두려울 정도인데 대부분의 요식업종은 성장세가 더딘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뷔페 업종은 매출이 증가세라고 들었습니다. G세대가 Z세대가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평균 매출 카드사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음식점 평균 매출이 최근 들어서 한 4년 평균으로 막 1% 정도밖에 안 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뷔페에 대한 매출은 뭐 거의 한 G세대 20대 기준으로 한 20% 넘게 늘어나고 30% 가까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이거든요. 그럼 뭐냐? 사실은 최근 들어서 뷔페를 저도 가족들이 한번 가봤는데 샐러드 뷔페 같은 경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초반 이렇게 가시면 최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좀 먹으면 1인당 3만 원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뷔페 가면 좋은 점은 결국은 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양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뷔페들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다우랑 S&P가 많이 올랐네요. 예, 다우랑 S&P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3대 지수 다 오른 상황에서 거의 매일매일이 이제 신기록 경신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간으로 콜럼버스 데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에 처음 상륙한 걸 기념한 날이라서 사실은 주식 시장은 열었지만 채권 시장은 안 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문을 닫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뭐 호재나 악재 같은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 중심의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신기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소식, 증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이 오늘 새벽 6시 25분을 기해서 경남 거제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는 정도입니다. 앞서 어젯밤 11시에도 경남, 창원, 거제,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새벽 1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밤사이 전남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현재는 전남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비구름이 빠져나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오늘 저녁 열리는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어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전을 마치고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주장 김민재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뭐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는 뭐 9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한 경기 남아 있고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뭐 하루 남았으니까요. 내일 좋은 경기 또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격수지만 좀 끈질기게 좀 끈끈하게 뛰는 선수여서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면서 커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고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씨가 오늘 밤 용인 미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이라크전에 대비해 6,534면의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TF팀을 꾸려서 수송, 운송, 교통, 통제, 안전 등 5개 분야 제보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차장을 전면 제한해서 선수단이나 관계 차량 등 사전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용인시청과 명지대학교를 비롯한 주차장 7곳, 6,534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안내하고 이 시청과 명지대에서 미르스타디움을 20분마다 왕복하는 순환버스 20대를 운행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신드름 속에 과거 영화화가 된 소설 원작 작품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한강의 소설 원작 영화 2편이 다시 개봉하는 가운데 아직 영상화되지 않은 다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서 아 해라. 먹으라면 먹어. 저 고기 안 먹어요. 먹고.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한 여성에게 펼쳐지는 이야기. 한강의 새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영화로 지난 2010년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소문이 맞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떻게 만났어요? 프로포즈 누가 먼저 했어요? 한강의 초기 작품이자 한국 소설문학상을 받은 아기부처를 원작으로 이듬해 관객들과 만난 영화 흉터. 나 같은 게 어떤 건데? 이무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두 작품이 10여 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또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10년이 넘은 시간 만에 개봉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개봉 당시엔 각각 관객 수가 3,536명과 256명에 그치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기념해 관심이 커져 재개봉하게 된 겁니다. 17일부터 CGV 상영관 45곳에서 상영되고 티켓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도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아직 영화로 만들지 않은 작품이 영상화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발표 이후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소설이자 서사가 돋보이는 소년이 온다가 영화화 1순위로 꼽힙니다. 앞서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사건 중심보다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제안이 온다면 흔쾌히 소년이 온다의 영화화를 수락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빗줄기가 굵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쌀쌀함은 덜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도 비구름이 잔뜩 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23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 수도권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17.6도, 대전 17.2도, 부산은 2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며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제법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